영화 속, 명화 속 법률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시간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작품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달 막을 내린 드라마 사랑의 이해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랑의 이해 보면서 너무 설렌다, 내가 연애한 것 같다, 공감 간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는데 어떤 작품인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이들이 서로 만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 드라마인데요. 연애 치정 누아르. 그래서 은행원들의 사내 연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은행 이자가 더 절실한 시대에 그럼에도 사랑에 빠진 이들은 사랑을 한다. 사랑도 적금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요. 창립 99주년을 맞은 KCU은행 영포점을,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의 경계에 있고 금융가와 시장통의 경계에 위치한 이 은행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근무하는 하상수, 안수영, 박미경, 정종현 역시 이제 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연애 중인데요. 이들의 사랑은 동화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래서 각자의 이유로 망설이고 흔들리고 주춤대고 때론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 속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멜로 드라마의 법률 이야기를 좀 가미해 보려고 해요. 사랑의 이해 속 법률적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좀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결정적 장면 만나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좀 보면요. 극중 지금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인 안수영에게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굳이 또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이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니, 칭찬을 해주면 되지 왜 손은 또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화나죠. 네, 그래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서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이다 라는 그 행위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6조의 3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9조에서 벌칙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남녀 간에 이제 근로자 사이에 상급자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도 이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직장 내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조사나 조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말고 성추행, 더 심각한 거죠. 성추행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더 폭력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성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차별, 폭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젠더 폭력이 또 성추행, 성희롱 같은 카테고리에만 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변호사님? 네, 이제 뭐 성 역할을 강요한다든지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성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양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젠더 폭력은 외모 지적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비하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옷을 입어야지 뭐 이런 외모 간섭이라든지 이런 외모 통제에 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에 대한 응답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장 내 일상에서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업무 분담에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젠더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을 받았다는 남성 응답자는 7.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치 않는 상대와 사귈 곳을 강요한다거나 사귀는 것처럼 소문을 내는 이런 짝짓기를 경험했다는 여성은 10%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이제 모두 여성을 평등한 동료가 아닌 선적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재미있는 드라마로만 봤는데 안에 법률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함께 분석해 보니까 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네. 같아요. 사랑에 의해서 법률의 결정적 장면,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어떤 장면이냐면요. 결혼을 하고도요. 전 여자친구를 자꾸 만나는 남편을 미행해서 지금 몰래 사진을 찍고 남편의 회사인 은행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서 폭로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 부부는 이혼을 하고 남편은 정직을 당하는데요. 변호사님, 물론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난 건 무조건 잘못이고 이혼 사유가 되겠지만 몰래 좀 미행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폭로한 부분, 이것도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이 부분은 책임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이제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이제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이제 어쨌든 위자료도 액수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재산 분할로도 이제 비율로 나눠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뭔가 그 사람에게 크게 스크래치를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사회적 평판으로 회사에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폭로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막 다 그 사람의 평판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통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추후 이제 고소를 당하셔서 경찰서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형사상으로 이제 처벌되지 않고 이제 민법적 분쟁으로 가리게 되는데 요 지금 폭로하신 부분 불륜 사실의 폭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불륜의 피해자에서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폭로 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각각 1,000만 원,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벌되는 폭로의 대상은 당사자의 직장, 그다음에 주변인에게 직접 알리는 거 말고도 커뮤니티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글을 올리는 행위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나는 피해 보는 게 없이 상대방 우리 배우자의 유책 사실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뭔가 어떻게 해야 좀 합법적인 방식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상간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다. 저희가 보통은 이야기를 상간저 소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청구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은 날로부터 10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알게 된 날 3년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후에 내가 나중에 혹시 지금은 참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걸 다시 문제 삼아서 소송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진, 문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이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상간을 저질렀다, 상간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증거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신법학에서 정말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네요.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4년 만에 만난 남녀 주인공입니다. 하상수는 그동안 안수영의 행방을 궁금해했지만 알지 못했는데요. 우연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온 안수영의 서류를 보고 가게를 찾아갑니다.
남녀 주인공이 제외하는 로맨틱한 장면이 맞긴 맞지만요. 은행 직원이 고객 정보를 저렇게 사적인 감정에 이용을 해도 될까 싶긴 하거든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거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공포심을 느꼈다 이런 사례들도 다 접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 저 장면 봤을 때 딱 찾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제 이것을 다른 방법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관리하거나 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자기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또 따로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집을 할 때 이제 체크하는 것들이 항목들이 우리가 잘 보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체한테 이제 다른 주체에게 넘길 수 있다.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을 때는 넘길 수 있다라고 이미 체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공익을 위해서 이제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특별히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개인 정보는 그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의 온도라는 아름다운 남녀의 로맨스 작품을 또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네. 또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법한 해석 함께했습니다.